자, 1강 정리.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우리가 그때 했던 게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작업 진행률 뭐 어떤 거 했었죠. 기타 수익 맞죠?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오고. 자, 그다음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에서는 일단 이런 내용이었고, 조정에 필요한 내용이 이제 여기 입력할 때 1F4 또는 2F4 여기 입력을 하고 나서 어디로 갔냐면 작업 진행률 넣었다가 어디로 갔냐면 이거 안 하고 여기 가서 입력을 했죠. 입력을 하면 지가 알아서 가산이나 차감에 들어갔죠.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차감에 들어갔고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가산에 지가 알아서 빨려 들어가는 그런 형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1F4로 입력하면 이렇게 조정이 돼서 엔터 치면 끝이죠. 우리가 직접 입력하는 타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넣었는데 가끔씩 작업 회물에 나오는 것이 나오면 2F4 이런 거는 별 의미가 없었고, 매출 할인이나 애누리가 만약에 발생된다면 차감 부분에 직접 마이너스로 입력을 해주고 단 세무 조정을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대부분 900번대에서 처리했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작업 진행률에 의한 수익 금액은 잘 안 나오는데 일단 다 넣으면 지가 알아서 작업 진행이 되었고, 그에 대해서 내가 단기의 수익 계산액을 넣으면 조정이 자동으로 떴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속일 수 없습니다. 있는 문제 그대로 넣으면 되는데 간혹 내가 잘못 입력하면 진행률이 200%, 300% 이렇게 뜹니다. 그거는 도구 금액과 요거와 요거에 대해서 반대로 적어서 그래요. 얘가 분모고 얘가 분자입니다. 참고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다 뭐 필요 없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래서 적어 놓으면 이제 가산 쪽에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오더라. 그래서 넣고 해주면 되죠. 이런 것이 있었고, 여기 내용이 뭐냐면 이제 원칙은 이제 진행 기준에 따라 하는 것이 원칙인데 간혹 중소기업 같은 1년 미만은 그냥 한 방에 그냥 다 처리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시험에 안 나오고, 오케이. 그 다음에 있는 요 부분이 이제 시험에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위탁 매출 적는 것보다는 해당 계정 과목을 직접 입력하는 쪽으로 제가 해주면 자동으로 빨려 들어간다 이 말이죠. 맞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면 세무조정. 얘가 세무조정 대상이 됩니다. 세무조정이 대상이 되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들어가고, 얘는 대용원가는 여기 안 들어가죠. 대용원가 여기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는 수익 금액은 수익 금액 조정 명세서에도 여기 조정 계산에도 들어가고 조정 등록에도 기록되고, 얘는 조정 등록에만 입력이 되는 형식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가산이 되었죠. 자동으로 입력이 되었습니다. 대응원가는 여기 입력하면 안 돼요. 우리가 나중에 되면 헷갈려가지고 아까 700만 원 계속 넣으려고 하거든. 입력하시면 안 돼요. 여기는 매출액만 적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으시면 되죠. 이렇게 조정은 대응원가도 같이 조정을 합니다. 장기 할부는 이론형이에요. 이론형으로 보시면 되고, 주요 내용. 매출 취소 시 기타 수익 금액 조정에 뭐라고 나온다? 마이너스로 된다. 이게 틀릴 만한 거예요. 이게 틀려요. 나머지는 안 틀릴 것 같아요. 그래서 세무 조정을 해준다. 여기에 마이너스 넣어주면 얘가 거기 제일 앞에 가서 거기에 어떻게 들어가? 차감 항목에 들어가져요. 차감 항목에. 알겠죠? 대용원가는 수익 금액은 F3 누르면 크로스로 입력이 됩니다. 해결이 되면 추인해준다. 상품권 매출이 가끔씩 나왔는데 수익 금액이 이렇게 마이너스 처리해주면 돼요. 수익 금액 마이너스 처리해주고 차감 항목에서 빼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1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2강 정리입니다.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는 기업회계, 재무회계랑 법인세랑에 대한 조정이고, 얘는 법인세랑 부가세와의 조정이에요. 누구한테 따라가야 되냐면 부가세한테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부가세에 따라가면 되고, 우리 이제 업종별 수익금액 명세서 적는 것이 있었고, 과세표준과 수익금액 차이 검토하는데 문제가 에러가 많아가지고 제가 일일이 다 적어줬던 거 기억납니까? 그런 문제였습니다. 업종별 수익금액 명세서는 이제 불러오게 하면 되는데 얘를 가장 먼저 입력하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가장 먼저 입력하면 자동으로 쫙 기록되는데 저는 그냥 문제 주어진 대로 좀 고치는 스타일이었고, 여기에 국내 생산품에 수입 상품을 넣고
여기 가서 다시 그 숫자를 여기 넣고 여기 0 넣으면 탁 넘어가는 뭐 이상한 스킬을 썼죠. 그걸 적어놨죠. 국내 생산품 입력 구세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요 페이지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요것이 중복되는 것이 있다라면 하나에 엎어서 넣어줘야 된다. 그거 좀 조심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부가세 신고랑 이렇게 맞추면 되는데 맞춰지면 이 색깔이 뭐가 된다? 깨끗해지더라 이거죠. 그죠? 그래서 플러스 기호는 부가세 신고에 있는 거, 여기 없는 거. 마이너스 기호는 부가세 신고에 없고 여기 있는 것들은 마이너스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모든 조정이 맞으면 빨간색이 사라지니까 이것저것 더하기 빼기를 조금 조정하시면 됩니다. 주요 내용, 기준 경비율 번호가 중복되면 하나로 합쳐줘야 된다. 세무 조정 내용이 부가세 신고에 반영있다, 되어 있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이미 반영이 다 되었으니까.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플러스나 마이너스로 이렇게 조정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조정부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 자, 이번에는 제4강 요약 정리입니다. 감가상각비 조정 이렇게 되네요. 자, 감가상각비 조정에 대한 이제 개념 정리였죠. 감가상각비는 원칙상 대부분 무슨 조정상이다? 결산 조정상입니다. 결산 조정상이 뭐냐? 결산의 송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경비 처리가 된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시기 조정이 있다. 한도가 있다. 이런 것들이 결산 조정상의 특징이었죠. 상각 범위액이라는 것은 세법상 정한 한도고 상각 부인액이라는 것은 회사 감가상각비가 많은 경우 그때는 유보 처리하고 시인 부족액이라는 것은 감가상각비 한도보다 적게 되어서 아무 세무 조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 상각 부인액이 존재한다라면 무조건 꼭 강제로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죠. 자, 그림상으로 이렇게 한도가 상각 범위액인데 이만큼 회사 계상을 했다라면 이만큼 뭐가 발생된다? 상각 부인액이 발생됩니다. 맞죠? 시인 부족액이 발생됩니다. 시인 부족액이 발생되고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상각 부인액이라고 합니다. 상각 부인액은 송금 불산의 유보고 얘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하는데 상각 부인액이 존재한다면 무조건 추인해 주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죠. 감가상각에 대해서는 고정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에 대해서 하는데 무형자산과 건축물은 무신고시 정액법이고 나머지는 정규법. 단 업무용 승용차만은 정액법 800만 원 몇 년? 5년 이렇게 정해져 있고 과업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전부 다 생산량 비례법. 요거는 이제 이론 문제로 나오고요. 신고 기한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오죠. 변경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오죠. 근데 잘 안 해주니까 승인 여부를 통지해 주겠다 이런 말이 있고요. 그다음 요거죠. 이제 시험에 나오는 부분에 틀린다면 여기서 틀리는데 자본적 지출액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즉시상각 의제라고 합니다. 즉시상각 의제. 즉시상각 의제라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컴퓨터에 자동으로 조정 반영이 되어서 감가상각비가 그만큼 금액이 증액이 되는 형식이고 자본적 지출에 만큼 자산이 증가했다가 수익적 지출만큼 경비 처리, 즉 감가상각비를 처리했다라고 보는 거고 자동적으로 그만큼이 감가상각비가 늘어나게 자동으로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 부분이 어렵죠. 이 부분. 정기 오류 수정 손실 영업의 비용이나 이익여금이 나올 수가 있는데 영업의 비용으로 나오면 내가 수동으로 추가로 입력해 줘야 되고 얘도 수동으로 추가 입력해 줘야 되는데 단 송금산이 기타 하나 더 추가를 해 줘야 된다. 이거죠. 왜 기타냐고요? 얘가 지워져야 되니까 얘가 대변으로 가야 지워지죠. 대변에는 송금산이 이익여금이니까 기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는 본 적이 없는데 손상차손인 요거랑 똑같이 보는 거예요. 경비로 하니까 얘랑 해석이 똑같은 거죠. 얘랑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 두 개만 시험에 틀린다면 요 두 개가 틀릴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시부인 계산은 개별 자산별로 한다. 나머지는 별로 안 중요하고 즉시상각의제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 것을 즉시상각의제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시 송금 인정해 주는 것, 즉 100만 원 이하의 자산을 사는 거에 대해서는 경비 인정을 해주겠다. 단기 사용 자산에 대해서도 감가상각 처리하지 않고 바로 그냥 경비 처리해도 된다. 자본적 지출에서 몇백만 원까지? 600만 원까지 이제 수선비 같은 거는 6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는 장부상 5% 미만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용어에 대해서 정리했죠. 기준 내용 연수라는 것은 딱 법인세법에서 정한 연수. 내용 연수 범위라는 것은 기준 내용 연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 구간에 있는 거를 내용 연수 범위. 회사가 선택한 걸 뭐라고 하냐면 신고 내용 연수. 시험에 나올 때는 회사에서 신고한 게 얼마인지가 중요한 거죠. 얘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무신고를 한다라면 기준 내용 연수가 이제 신고 내용 연수가 되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시험에 이제 무신고 시라는 때 정해법, 종류법 그거 선택해 줘야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안 중요하고. 자, 고정자산의 잔존가액은 무엇을 원칙으로 한다? 요거 이론 문제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별로 안 중요하고. 감가상각 의제.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법인세 감면을 받았을 때 무조건 감가상각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감가상각 의제입니다. 얘는 그 결산 조정사항이 아니라 강제 신고 조정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산을 양도하면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팔았기 때문에 무조건 추인해줘야 되죠. 해결됐죠. 무조건 추인해준다. 일부만 양도 시 비율로 추인한다는 것은 이론 문제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등록하고 프로그램 입력하면 되죠. 이거 다 별로 안 중요하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뭐 한다고요? 감가상각비 그 칸 있죠? 그 칸을 내가 강제로 추가해 줘야 된다. 알겠죠? 강제로 추가 조정해야 돼. 그리고 이렇게 나오면 강제로 추가해 주고 그리고 송금산이 기타 이렇게 처분해 줘야 된다. 아시겠죠? 송금산이 기타. 틀린다면 여기서 틀리지 않을까라고 감히 생각 한번 해봅니다. 자, 암기하자. 정기소 오류 수정 이행이 나오면 송금 기타 처리하고 감가상각비 입력하는 있는 추가로 플러스 해줘야 된다. 알겠죠? 그리고 이렇게 제시하고 나서 이렇게 나오면 그냥 그대로 적으시면 돼요. 이거는 제가 추가로 했어요.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이제 제시가 된다라면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라고 제시된다라고 하면 추가로 플러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감가상각 누계액을 그냥 그대로 요게 요번에 우리 그 책에 보면 이 문제가 나와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라고 제시가 된다면 추가로 플러스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이만큼 감가상각 정기 오류 수정 손실만큼 감가상각이 증가된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요 부분이죠. 요 부분. 그러니까 내가 추가로 플러스 해주는 게 아니라 이미 추가가 된 겁니다. 이해가죠? 감가상각 누계액 부분이 제시가 되면 이미 컴퓨터에는 플러스 된 겁니다. 된 거라서 추가로 하지 말고 그냥 감가상각 누계액 그대로 적으면 추가된 거다. 이 말입니다. 문제가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취득가액이 1억이고 감가상각 누계액 2천이고 단기 감가상각비가 1,000만 원이다 이러면 우리가 입력하는 칸에 있는 정기말 감가상각 누계액을 적어야 되거든요. 정기말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냐고 하면 여기에서 요걸 빼야 되죠. 감가상각 누계액에서 단기 감가상각비만큼 빼면 1,000만 원이죠. 우리가 입력할 때는 1,000만 원이라고 입력해줘야 돼요. 취득가액 1억에 전기말 감가상각 누계액 칸이 바로 밑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기말 상각 누계액을 넣어줘야 돼요. 내가 계산해서 넣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감가상각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강 정리하겠습니다. 대손 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 가장 어려운 파트라고 제가 했던 부분이죠. 우리가 이제 실제 수업할 때 1강, 2강, 3강, 4강, 5강, 6강, 7강, 8강, 9강 이렇게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일단 총회법이라는 의미는 전기 유보 잔액을 무조건 추인한다. 이게 핵심 포인트였고 결산 조정 사항이죠. 결산서에 계산한 경우에 한해서 경비 처리를 해준다. 설정 대상 채권이 있고 설정 제외 채권이 있는데 암기는 이쪽으로 해라고 했고 가지급금이나 할인어음이나 배서어음은 하지 않는다. 여기 대해서는 하지 않는다라고 했고 뭐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오겠죠.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오고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 적용받는 채권 당연히 제외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산 항목의 채권은 이제 나갔던 채권을 다시 불러와 줘야 되죠. 우리가 1% 설정을 하려면 채권을 메이드 시켜줘야 되는데 아까 전에는 설정 제외한다 안 한다 그거 이야기고 얘는 대손 부인된 채권은 다시 갖고 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세무조정 시 입금 산입된 것도 다시 갖고 와야 된다 이 말이고 소멸시효 완성된 거는 빼버려야 된다 이렇게 되었죠. 송금 한도액은 설정 대상 채권 가액에서 맥스 부분입니다. 맥스 부분이 1% 대손 실적률만큼 대손 실적률에 문제가 나오면 타협하세요라고 했어요. 전기 채권 장부가액 기초죠. 기초 장부가액에서 올해 대손만큼 실적한 부분이 대손 실적률입니다. 기초 대손 채권 장부가액 대비 현재 대손된 거 이거를 대손 실적률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MAX다 MIN이다 외워줘야 된다고 했어요. MAX입니다. 1%와 대손 실적률이 0.8%래. 1%. 요거 내가 시험에 가서 틀렸던 그 부분. 문제에서 기초채권과 기말채권을 이야기해주면 기초채권은 필요가 없어요. 대손 실적률을 구하기 위한 데이터일 뿐이에요. 그래서 기초채권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가 쓰는 것은 기말채권의 1%예요. 이게 설정 대상 채권 장부가 얘가 기말 데이터입니다. 기말 데이터. 기초 데이터가 아니라 기초채권을 이야기해주는 것은 대손 실적률을 구하기 위한 데이터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도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한도 미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요. 한도 초과에 대해서는 송금불산이 유보시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무조건 추인해 줘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고 조정 사항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시험에는 소멸시효 완성밖에 나온 적이 없어요. 소멸시효 완성이 나오면 마이너스 처리해놨다가 단기에 마이너스 처리해놨다가 다음에 플러스로 옮겼다가 그 다음에는 F3 떠요. 그러니까 요거는 또 고민 안 해도 되죠. 얘는 해당 연도에 반드시 송금으로 산입해야 한다. 시험에 나오면 두 번째 틀릴 만한 구석이 얘입니다. 첫 번째 틀린다는 건 아까 대손, 두 번째 틀리는 것은 소멸시효 완성. 소멸시효 완성 부분에 대해서는 F3 안 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단기간에 마이너스로 강제로 입력해주고 그냥 F3 해서 내가 강제로 입력해줘야 한다. 아까 마지막 정리할 때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죠. 자, 부도 6개월에 대해서는 처리해주면 되고 소유채권은 얘가 20만 원에서 30만 원 바뀌었어요. 얘도 6개월. 얘도 6개월이 지나야 한다. 또 부도 6개월은 또 뭐가 있죠? 비만금액 얼마? 1,000원. 1,000원을 송금 불산입 유보 시켜놔야 한다. 요거 비만 금액으로 1,000원을 송금 불산입 시켜놓고 나중에 이제 소멸시효 완성 등등등으로 채권이 확실히 못 받을 것이라고 가정했을 때는 그때 추인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거는 이제 넘어가고 이것도 넘어가면 되고 얘를 먼저 입력을 하고 그 다음 불러오기 누릅니다. 얘를 입력하고 나서 불러오기 하면 얘가 착 불러지죠. 그러면서 이 두 개가 여기로 탁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져. 얘가 뭐다? 송금불산입 유보 1번. 두 번째는 이 데이터에서 요만큼을 플러스해서 부인이니까 플러스해서 요 값이 나오고 요 값에서 제외채권 아까 할인 배서 그리고 가지급금 업무와 관련 없는 것들을 빼고 나면 얘가 나는데 얘가 요렇게 떨어지죠. 얘가 요렇게 떨어지죠. 여기에 대손 실적률 MAX 맥스를 곱해서 한도액이 설정이 되는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어려운 게 보충액 구하는 방법이죠. 보충액을 구하면 이 문제는 해결된다고 했어요. 보충액은 단기 설정 금액에서 다시 기말 대손 충당금에서 단기 설정 대손 충당금을 빼면 보충액이 돼요. 왜냐하면 단기 계상액과 여기가 기말 금액이니 기말의 차이가 보충액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금액이 정해졌을 때 충당금 부인 누계액이 마이너스로 딱 이렇게 일치가 되면 정답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초단액은 여기 넣으면 되고 단기 증가 부분이 여기죠. 두 개가 여기고 보충액이 뭐냐 이 말이에요. 보충액이 기말 잔액에서 단기 증가를 뺀 거. 제가 F8 잔액 조회를 이용하면 이 문제는 훨씬 쉬워진다라고 했습니다.
단기 감소는 아까 저 위에서 감소된 부분이고, 요 잔액과 기초와의 차이가 단기 증가가 보충액이 된다. 그래서 이 금액과 이 금액이 일치하면 되는데, 혹시 이 금액과 이 금액이 일치 안 되면 저 위에 대손 충당금과 상계 처리한 것이 아니라 대손 삼각비와 상계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 했었어요. 그때 되면 조금 더 고민해라,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표정이 좋지 않아서 여기 아니라 여기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라고 했냐면, 해당 날짜에 직접 찾아가서 대손 삼각비를 얼마를 했는지 확인해라, 그런 이야기 했었죠. 부가세 예수금도 설정 대상 금액이에요. 시험 문제에 보면 계속 본 채권에는 부가세 예수금이 얼마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 계속 하는데, 원래 채권 안에는 대변의 제품 매출 부가세 예수금, 차변의 외상 매출금, 이런 식으로 외상 매출금 안에는 부가세 예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설정 대상 금액이다, 이 맞는 말입니다. 단기 대손 부인 금액, 요거는 부인으로 처리가 되고 F3 안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단기 대손이 부인된 금액은 요거는 F3 했다가 단기 증가 칸에 있다가 아까 설명했지만 전기 칸으로 가서 그때 해결이 될 때 추인해주고, 그때는 F3 안 뜬다라고 했습니다. 부도 발생 6개월 1,000원 제외 꼭 시키고, 정기 유보 잔액에 따르면 무조건 추인시켜주고, 한도 초과에 대해서만 무조건 추인시켜주고, 대손 요건 부정 매출 채권에 대해서는 다시 들어오라고 해야 돼요. 들어와서 입금 산입 시켜줘야 한다. 요거랑 똑같은 이야기예요. 똑같은. 지울까 이거? 똑같은 이야기를 내가 반복적으로 적었죠. 그렇습니다. 이건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부분이에요. 이 아까 전에 그 대손 삼각비에 관련된 거, 충당금하고 대손 삼각비에 관련된 거를 제가 드렸고, 해당 날짜에 일반 전표에 들어가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거는 나오면 그냥 타협하고 틀려도 된다, 그렇게 생각되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손 충당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강 접대비 조정 명세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접대비 조정 명세서는 3번 합니다. 세무조정 1, 2, 3. 그래서 2개는 바로 하고 3개, 세 번째 거는 한도 체크하는데, 이렇게 일단은 이렇게 봤을 때 요게 직부인하죠. 업무 지출 증명이 없다라고 하면 첫 번째 송금불산입 상여, 이거 처음에 튀어나오고, 자, 두 번째는 적격 증빙이 이제 지출 증명은 되었는데 그것이 적격 증빙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 송금불산입 기사, 얘는 상여, 얘는 기사. 우리 프로그램상 위에 있는 상여, 아래에 있는 기사. 위에 거 아래 거의 차이는, 위에 거는 지출 증명 자체가 없는 거고, 아래 것은 지출 증명은 있는데 그게 적격이 아닌 경우, 그때는 2번으로 가고, 10,000원 이하는 상관이 없다 그랬죠. 세 번째는 한도 체크해서 컴퓨터가 해주는 기사. 이렇게 세 가지가 답이 나옵니다. 직원카드가 이제 시험에 나올 때는, 직원카드는 접대비 명목에서는 적격 증빙으로 보지 않고 간이 영수증으로 보기 때문에 얘는 2번으로 가서 기사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직원카드가 접대비 이외에서는 또 적격으로 봐요. 그래서 부가세 신고할 때 매입세액 공제도 되고 경비 처리도 됩니다. 이 부분도 필요가 없고, 이것도 이제 필요 없고, 이것도 필요 없고. 현물 접대비는 이제 물건으로 접대하는 행위고 시가로 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시가로 한다. 그래서 그 금액만큼을 증액해 줘야 되는데, 그 금액만큼을 만약에 복리후생비로 처리했다라고 하면 복리후생비라는 칸을 만들어서 전부 다 증액해 줘야 되고, 그것을 접대비로 처리했다라고 하면 그 차이만 접대비 금액만큼 더 증가시켜 주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3,600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이론 시험으로 나올 만한 친구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산계상 접대비는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40몇 회차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안 나올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 부분이, 여기가 첫 번째
증명 자체가 안 돼. 돈 나간 것 자체가 안 돼. 상여. 자, 두 번째가 요거죠. 요거. 신용카드 미사용 부인은 요거 766만 원. 얘가 송금부산이 기사. 요 부분이 송금부산 기사. 우리 시험에는 이제 요거랑 요거만 나와요. 두 개는 안 나오고 400만 원과 366만 원 합한 766만 원이 송금부산이 기사. 요거는 뭐냐면 증명은 됐는데 적격 증빙이 아닌 경우. 가장 간단하게 얘기해서 직원 신용카드나 또는 간이 영수증을 썼는데 3만 원 초과된 거 그거라고 이제 딱 하면 가장 간단하죠. 그리고 나서 여기 접대비 한도 초과에 한도에 여기네요. 17076,880 요만큼이 또 세 번째 송금부산이 기사가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아래는 이제 손불기사, 위는 손불상여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제가 추천 안 한다 그랬어요. 느낌으로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접대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강 재고자산 평가 조정 명세서. 재고자산 평가 조정 명세서. 여기서 어려운 부분이 어디 있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얘가 이제 앞서서 한번 했던 이야기지만 전기 유보 잔액을 F3 안 떠요. 그래서 얘 추인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스스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틀릴만 하면 거기서 좀 틀릴만 하나? 총회법입니다. 총회법이 대손하고 재고자산 평가 두 가지가 총회법이고 전기 유보 잔액은 무조건 추인해 줍니다. 여기 제가 이제 어떤 이야기 했냐면 여부할 때 여는 1, 2 무신고는 1, 3 임의 변경은 1, 2, 3 아까 연숙이한테 질문한 게 그 기재착오는 임의 변경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했죠. 그는 이제 여로 본다 이제 그런 이야기였고 재고자산 평가 차익의 세무조정은 아까 우리 질문했던 거. 근데 이거는 자동으로 되니까 여기서 헷갈리는 게 아니라 뒤에 나오는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라는 문제에서 헷갈릴 수가 있다라고 했죠. 이건 다 1호 문제. 후두둑 한번 볼게요. 총회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이런 원가법이 원칙으로 하고 저가법은 MIN이다. 이것 중 적은 것을 선택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선택할 때는 제품과 상품은 동일한 방법을 써야 되고 이렇게는 동일한 방법 안 써도 된다. 그 이야기고 평가 방법의 신고는 최초 신고는 3월 31일까지고 변경 신고는 9월 말까지 해야 되는데 얘가 시험에 나오니까 이거 외우라 그랬죠. 9월 말까지 하지 못하면 임의 변경으로 본다. 이거였습니다. 감가상각비는 이제 시험에 안 나와요. 근데 신고 기간은 똑같은데 감가상각비의 변경 방법은 12월 말까지고 얘는 9월 말까지입니다. 근데 감가상각비 변경은 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변경에 대한 신고에 대해서 승인 여부를 통지받아야 한다. 그 말은 되게 까다롭다라고 보시면 되죠. 무신고시 재고자산은 선의선출법이 무신고시 그리고 아까 부동산은 개별법 유가증권은 총평균법이 정답이 되겠죠. 맞죠? 이거는 이제 부동산은 하나 이거는 이론 시험으로 나오고 우리 시험은 선의선출법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임의 변경은 MAX 당초 신고 방법과 선의선출법 무신고가 이제 선의선출법이죠. 선의선출법과 당초 신고한 방법 중에서 MAX가 자동으로 초이스가 되니까 우리가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알겠죠? 자동으로 초이스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임의 변경은 3개월이 지나지 않은 변경 10월 1일 이후에 변경했다. 임의 변경 신고 방법을 내가 임의로 바꿨다. 임의 변경 기재 잘못한 거는 임의 변경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원래 후입이었으나 10월 30일 총평으로 바꾸었다. 9월 그러니까 10월 1일 이후에 변경된 거기 때문에 얘는 임의 변경. 그러면 당초인 후입하고 선입 중에서 MAX가 정답이 되겠죠. 원래 총이었으나 신고는 후입으로 했다. 신고 방법을 스스로 바꾼 경우인데 원래 총이었으니까 총과 선의선출법 중에서 MAX 컴퓨터가 알아서 해줍니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재고자산 평가감 너무 작게 한 거 아니야? 높여라고 해서 입금산의 다음에 무조건 추인해주고 평가 증 너무 많이 했잖아. 가 송금산의 그리고 유보 발생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결론
여일 때는 1번, 2번 신고하고 부일 때는 무신고는 1, 3 신고하고 임의 변경은 1, 2, 3 이렇게 신고하면 되고 넣으면 되고 알아서 컴퓨터가 MAX를 초이스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재고자산이 이제 내가 신고를 안 했는데 내가 선의선출법으로 신고했다라면 얘는 적으로 해도 입력은 1번, 2번 입력해 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선의선출법으로 선택했을 때는 적으로 하고 1번, 2번 선택해 줘야 된다. 이렇게 좀 조심해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입력하죠. 자, 유가증권은 이제 객관식 이론 문제나 또는 소득금액 조정학계표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특수관계인에게 유가증권을 저가 매입했을 때 이 세 가지 글자가 들어가면 입금 산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여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유보 처분한다.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특수관계인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상여라고 많이 적거든. 유보다. 이거 좀 주의하시고. 유가증권의 이제 원칙은 총평균법이에요. 총평균법. 원칙은 무신고시는 총평균법. 어디 이론 문제에서 내가 봤던 것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직관적으로 풀어 그랬죠. 단기매매 증권 평가 이익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입금 불산입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평가 손실을 안 잡죠. 입금 산입 이렇게 해버리면 됩니다. 송금 불산입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매도 가는 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중 세무조정 해야 된다고 했죠. 요만큼 이익에 대해서는 입금 불산입 상여 유보 이렇게 시켜놓고 그 다음 반대로 가서 송금 산입 송금 불산입 기타 이렇게 처리해 줘야 된다. 이중 세무조정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고자산 평가 조정 명세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강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입니다. 요거는 암기 과목이고 OX만 잘 하시면 됩니다. 법인세 X입니다. 법인세에 관련된 거 전부 다 X인데 조심할 게 법인 세자가 들어와야 돼요. 세자가 들어가야 X입니다. 그 다음 이런 건 됐고 가산세 X입니다. 가산세 X 의무 불이행에서 생기는 것들 X입니다. 그러니까 불공이라고 해서 무조건 X는 아닌데 이제 내가 기간을 좀 지나서 냈다든지 세금 개선서를 발행 안 했다든지 뭐 그런 받지 않았다든지 미수치에 관련된 것들 그런 것도 X입니다. 가산금 X고 가산세 X입니다. 연체료는 O입니다. 연체는 돈이 없어서 연체됐다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O입니다. 이렇게 빨간색만 잘 기억하시면 가산세, 의무 불이행, 가산금, 가산세, 불이행, 법인세 X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임의출연금은 내라고 안 했는데 내는 돈 경비 인정 안 된다고 했고 배추 안 된다고 했죠. 배추 안 되고 교통사고 내면 안 되고 교통 위반하면 안 돼요. 안 돼. 한 거니까 안 되고 배출 안 됩니다. 위반에 대한 제재라서 안 되고요.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오겠죠. 안 나오고 일단 크게 고민하지 말고 산재보험료 가산금 이제 내가 이제 잘못 신고 보수총액 신고를 거짓 신고했다라고 보는 거라서 안 되고 환경 오염하면 안 되고요. 수질 오염하면 안 돼요. 알겠죠? 오염된 겁니다. 이미 오염됐어요. 물에 이제 흔히 말하는 폐수를 들이받았다 이 말입니다. 환경 오염했다 안 된다 이겁니다. 택지 초과 법인이 무슨 택지를 말라고 많이 갖고 있느냐 안 됩니다. X 전부 다 송금 불산입. 송금 산입되는 거 여기 보면 법인세라는 부분이 없죠. 이거 안 되죠. 법인세죠. 법인세. 법인세의 10% 안 됩니다. 법인세 안 됩니다. 세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위반하면 안 돼요. 위반하면 안 되고 업무 무관재산세 안 되고 증자 등록세만은 기타 주식 발행 초과금을 까먹는 놈이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증가시키는 놈이다. 그래서 안 된다 그랬어요. 이거는 기타 특이합니다. 나머지는 시험에 나오는 게 전부 다 기사인데 토지 취득세만은 유보고 아까 증자 등록세만은 기타입니다. 그 두 개 외에는 다 기사겠죠. 그 다음 송금 산입되는 거 그냥 주민세는 됩니다. 주민세 되고 그 다음 취득세 등록세인데 토지에 관련된 취득세만은 유보 처분해줘야 되고 건물에 대한 취득세는 감가상각비로 인식하기 때문에 송금 산입이 됩니다. 연체료 됩니다. 산재보험료가 키워드가 아니라 연체가 됩니다. 연체 가산금도 연체가 키워드입니다. 연체가 된다.
사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내는 거 내가 10일까지 집 지어줄게 해놓고는 15일 날 집 지어주면 그 5일 연체 그 이제 주택 입주 지체 상금처럼 지체된 상금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경비 인정이 됩니다. 그다음 여기도 연체 가산금이 가산금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연체에 대한 가산금, 연체 포인트를 주세요. 그래서 얘는 송금 산입 됩니다. 연체료 되고 가산금 안 됩니다. 안 되고 법인 균등할 주민세입니다. 얘는 법인세할 주민세라고 구분을 좀 해야 되는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법인세할 주민세라고 안 나오고 이제 법인 지방소득세라고 하고 법인 균등할 주민세. 요 뒤에 세자가 안 붙었죠. 요 세자가 안 붙었죠. 얘는 세자가 붙었죠. 요것도 세자가 붙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법인세를 봐야 되고 법인세할 주민세는 법인세의 10% 법인 지방소득세를 이야기하는 거고 법인 균등할 주민세는 경비 인정이 됩니다. 예, 헷갈리시면 안 되고 교통유발은 교통에 관련된 뭘 이렇게 저지른 행동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경비 처리가 됩니다. 유발되고 배추 안 되고 알겠죠? 유발되고 배추 안 되고 교통 부가세 매입세액 중 접대비 같은 불공 됩니다. 감가상각 관련된 아까 건물 같은 거는 즉시 의제 상각으로 인식을 하는데 토지 같은 거는 유보 처리해야 된다. 감가상각이 안 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업무 무관 자산의 매입 비용은 송금 불산입 유보 또는 기타 사유일출 전부 다 정답 처리가 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끝. 자, 구강 선급비용 명세서 정리하겠습니다. 선급비용 명세서 시험에 나올 만한 게 없습니다. 너무나도 간단하고 굳이 어렵다면 CEO에 관련된 뭐 사장님에 관련된 선급비용은 전부 다 불인정이겠죠. 그런 거 외에는 뭐 헷갈릴 만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보험료만 양편 산입이고 초일 산입, 말일 산입 이러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한편 산입이고 중간에 내가 수수료 비용 등을 좀 추가하고 싶다 하면 F4 누르고 추가시키면 됩니다. 그게 끝이죠. 과거 선급 비용에 대해서 추인할 때는 우리가 따로 입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강제로 F3 누르고 입력을 하는 겁니다. 기간이 만료되었다. 따로 입력하지 말고 강제로 F3 조정만 해줍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선급비용 명세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0강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지금 원래는 요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랑 11강이랑 이어지는 파트인데 10강이 조금 더 쉽고 11강이 조금 더 어려웠죠.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는 일단은 업무와 관련 없는 대여이죠. 그리고 여기도 이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소득세 대납액, 가지급금. 그러고 소득세 대납액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했죠. 않는다. 그리고 우리 사주조합에서 어찌고 저찌고 하는 것도 가지급으로 보지 않는다. 급여의 가불금도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얘네들은 뺀다는 거죠. 빼고 경조사비나 학자금 같은 것도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딱 대여하는 순간 이 차입금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11강이고 이 대여한 돈에 대해서 돈을 받아야 된다. 어떤 이자율로?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 원칙이고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포기했을 경우에는 3년 동안 돌아오지 못하지만 당좌 대여 이자율로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이거를 입금산입 상여 처분한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은 컴퓨터가 알아서 해주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컴퓨터가 다 알아서 해주는데 얘가 원칙이고 당좌대출 이자율이 지금 이제 4.6%. 제가 처음 공부했을 때 이게 9%였나 뭐 9.5%였나 뭐 그랬던 걸 기억해요. 3년간 의무 적용을 해야 된다.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하려면 은행 이자율을 집어넣어야 되는 사건이 발생될 때 은행 이자율을 넣을 때 차입금 넣을 때 특수관계자의 거래에서는 입력하지 않는다. 그거 조심하시고
얘가 원칙이다 그랬어요. 원칙이다. 업무무관 대여금에 대한 이제 약정이 없는 거예요. 좀 특이했죠, 여기가. 약정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거기에 받았던 이자 수익은 전액 입금 불산이 유보 처리하고 다시 계산해서 입금 산입 전액을 상여 처분한다. 이자 수익은 전부 다 입금 불산 처리했다가 이렇게 계산한 결과는 입금 산입 상여 처분한다. 이게 좀 특이했습니다.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회계 데이터 불러오기 해야 되는데 안 불러지면 직책과 이름을 적고 가지급금 넣고 1사에서 불러오기 하면 딱 되고 얘 클릭해서 가수금에서 똑같은 행동 또 하고 그 다음 차입금 입력에 가서 은행 이자료 불러오기 하죠. 예, 여기 보면 은행 이자를 이렇게 불러오기 합니다. 그래서 새로 불러오기 여기나 아무 때나 클릭해 보면 하나 나온다고 했죠. 누르고 나면 이렇게 대여금 또는 뭐 그런 돈에 대해서 차입금, 단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 자동으로 불러집니다. 딱 불러지면 우리는 이자율만 넣으면 된다 그랬죠. 이자율만 넣으면 여기 부분에 가서 인정이자 조정에서 가서 각지에 자동으로 계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지급금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1강 업무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 이자 조정에 대해서 10강하고 이어지는데 내용은 이제 뭐냐면 은행이 이제 회사에서 돈을 빌렸는데 요 밑에 건 상관없이 대여했다라고 하면 그 퍼센트만큼 송금불산입 시키겠다 뭐 이런 거죠. 이자 수익을 받았든 안 받았든 상관없이 송금불산입 시키겠다. 기사시킵니다. 기타 사유출로 처리를 합니다. 이게 아까 1번 문제. 자, 그 다음 차입금 이자는 원칙적으로 송금에 해당하지만 이걸 제가 특정 차입금 이자라고 했죠. 또는 이제 이거는 이제 유보,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은 상여, 업무무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 부분에 업무무관 자산이 이제 부동산, 동산 뭐 그런 부분 송금불산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순서는 채수 건어 맞죠? 채수 건어. 채권자 불분명하고 수령자 불분명은 상여, 원천 징수분은 기타 사유출, 건설자금 이자는 유보, 업무무관 자산에 대해서는 기타 사유출 이렇게 처리를 한다. 즉시 송금산입 이자 비용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즉시 그냥 경비 인정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자 비용 너 아니잖아. 집에 가 하는 애들이 기상지연현이었죠. 거기에 채, 수, 건까지는 그냥 즉시다. 송금불산입 기사 상여, 유보 이게 처리했다가 이제 비율에 의해서 업무무관 자산에 대해서 시부인해서 기사 처리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재수 건업 이렇게 했고 이자 비용으로 보지 않는 거 해서 기상지연현 이런 것들은 그냥 경비 인정이 된다. 잘 안 나온다 그랬죠? 잘 안 나오고 이 부분은 이자 비용에 포함시키는 거 그래서 금융어음의 할인료 이것도 이자 비용이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생각에 금융리스의 이자 상당액 전부 다 이자 비용에 포함을 시킵니다. 상호보험은 매출채권 처분손실로 처리를 하죠. 이것이 2번 문제였고 그 다음 건설자금이자 관련된 거 있었고 업무무관 자금이자 되었고 자 이자 수익은 무슨 주의예요? 이자 수익하고 또 기부금하고 현금주의 지금 뭐 그 문제가 뭐였는데? 이자 비용. 아 이자 비용이요? 기부금과 이자 비용. 문제가 틀렸네. 이자 수익을 하려고 했는데 내가 문제를 잘못 적었네. 진짜 내 문제 의도는 요거였습니다. 요거 또리 이자 수익과 기부금은 현금주의다. 현금이 되어야 경비가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통 업무무관 부동산과 업무무관 동산과 가지급금인데 가지급금은 원래 불러오는 형식으로 되는 거고 업무무관 부동산하고 업무무관 동산도 불러오게 하면 되죠. 그래서
뭐 토지나 뭐 이렇게 건물을 불러오게 됐을 때 좀 불러오든지 아니면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된 자료, 가수분까지 해서 입력된 자료가 이제 갑지에 가게 됩니다. 갑지에 가면 여기 이제 자동으로 다 들어오죠. 이 세 가지가 들어오죠. 세 가지가 들어오고 밑에 입력해주면 퍼센트랑 지급이자를 계산해주면 이게 얘가 얘 나누기 얘에 대해서 적수 차이 그 원금이 나오고 원금에서 채, 수, 건 세 개죠. 채, 수, 건, 채, 수, 건, 채, 수, 건, 채, 수, 건 입력하고 나면 여기 있는 데이터가 일로 가서 여기 있는 지급이자와 비율을 이제 계산해서 송금물산이 시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답은 이제 얘는 이제 건이니까 유보. 얘는 송금물산이 기사 이렇게 처리한다. 그런 얘기죠. 채권자 이제 불분명하네. 원천 징수액에 있다라면 원천 징수 분만은 기타 사유 일출로 처리한다. 그랬었죠? 요거까지는 요즘에 안 나오니까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지급금에 대해서 이자 수익을 받았나 안 받았나 계속 이렇게 언급을 해요. 문제에서. 그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서식과 무관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 거 한번 했었죠? 소득세 대납에 우리 사주 조합에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는 거, 급여 가불금 그리고 학자금. 빨간색들은 이제 시험에 나왔던 것들이니까 얘네들은 가지급금에서 제외시켜줘야 되는데 요거 좀 최근에 좀 얘가 나온 것 같아요. 요거 얘 두 개. 급여 조금만 땡겨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급여 가불금, 학자금 이런 것들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3강 외화 자산 평가 차손익 조정 명세서. 외화 자산 평가 차손익 조정 명세서. 평가 대상. 이때 어떤 이야기냐면 화폐성, 비화폐성 이렇게 이야기 했었고, 화폐성이라는 것은 채권, 채무, 만기 보유증권 이렇게 외우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현금, 보통예금 이런 것들은 당연히 화폐성입니다. 당연히 화폐성이고, 현금, 뭐 보통예금뿐만 아니라 채권, 채무와 만기 보유증권은 화폐성 자산이다. 비화폐성 자산에서 나왔던 것들이 선국금인가 선수금인가 하나 나왔었어요. 재고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이런 것들은 목적이 돈이 아니기 때문에 비화폐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비화폐성 자산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줘야 되는데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웬만한 문제는 전부 다 화폐성 자산입니다. 적용 환율은 평가 방법에 대한 신고를 3월 31일까지 해야 되고, 그에 대해서는 5년간 적용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재평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취득했을 때의 당시의 환율로 끝내는 거죠. 그래서 평가를 방법을 신고했다면 그때 동안은 5년 동안 계속 적용을 해야 된다. 근데 대부분의 시험에서 평가 뭐에 대한 신고 자체, 최초 신고는 전부 다 거의 다 3월 말이죠. 3월 말. 변경 신고는 감가상각은 12월이고, 그리고 재고자산 평가는 9월 말까지고, 대부분 3월 말까지입니다. 대부분 3월 말까지. 이제 이 문제를 풀 때 주의할 점이 자산인지 이제 부채인지 판단 잘 하시고, 그다음 금액을 넣었을 때 처음에는 여기는 기초 장부가액, 여기는 법인세법에서 요구한 금액 환율을 적는 것이 맞는데, 처음에는 이제 회사 먼저 넣으라 그랬죠. 처음에 회사에서 계상한 가액을 입력해서 회사의 차이를 이제 뒤에 여기 가서 기록을 하죠. 맞죠? 그래서 여기 가서 이렇게 옮겨 타라 그랬죠. 이렇게. 그리고 다시 이렇게 돌아가서 여기에 법인세법에서 요구한 환율을 적으면 된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생각외로 좀 자동으로 다 되는 부분이라서 손으로 하면 좀 힘든데 컴퓨터를 잘 활용하면 잘 된다. 쉽게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산과 부채를 잘 구분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부채인데 뭐 위에 적고 자산인데 밑에 적고 이런 적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걸 좀 잘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발생 연도를 조심해라는 것은 이제 환율이 이렇게 그 전에서 이제 유보 발생이 시켜놨는데 환율이 다시 막 떨어지면서 무기까지 떨어졌다면 한 방에 송금 처리하는 게 아니라 증가했던 부분에 대해서 추인 처리하고 그 다음 다시 처리하는 약간 매도 가능 증권처럼 처리를 해라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2020년도에 발생한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 또는 작년에 했다라고 해도 신고 자체를 올해 시작했다. 뭐 이런 식으로 세무조정이 일어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데 한 문제가 그랬죠. 한 문제가 그 문제는 추인하는 형식으로 갖고 갔던 문제가 있습니다. 추인 작업이 있을 수 있다.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이익, 평가손실처럼 해석하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격 조정할 때는 이제 입력을 지워야 되죠. 지울 때는 환율만 지우면, 외화 금액만 지우면 지워지더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밑에 거는 쓰지 말고 이렇게 해서 외화 자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부금 조정 명세서. 이건 제목이 나오죠? 지법 15, 이 뭐야? 지정과 법정은? 2015년 이후 입력해라. 그 뜻입니다. 2014년 때까지는 2월이 끝났어요. 원래 2월이 몇 년 가능하죠? 기부금이? 10년 가능한데 2010년도부터 입력하면 안 된다 이야기예요. 그전에는 이제 5년이었거든요. 2월이. 그래서 다 유통기한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15년 이후에 입력을 하셔야 되고, 이에 반해서 2월 교선금은 2010년 이후 입력하시면 되죠. 법장, 지장, 특비, 시장. 법, 장부가에, 장부가에. 그렇죠. 특비, 시장. 특수관계자와 비지정 기부금은 큰 거. 억지로 만들었더니 힘들다 맞죠? 네, 이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했던 것이 바로 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풀어봤죠? 법정 기부금 기준소득금액에서 기준소득금액이 뭐냐면 결산서나 단기순이익에서 입금해서 송금 빼서 기부금 전액을 다 더하고 거기에 2월 교선금 뺀 것의 50%까지가 한도입니다. 한도 넘어가면 당연히 10년 동안 2월이 가능하다. 법정 기부금의 특징들, 국군 천재지변, 사립학교, 교육비 연금비, 대한적십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등등 이런 것들이 법정 기부금이다. 지정 기부금은 아까 기준소득금액에서 2월 교선금 빼고 법정 기부금 뺀 것의 10%까지만 인정해 주겠다. 초과되면 10년 동안 2월이 가능하다. 고유목적 사업비, 특정연도 장이 추천하는 불이유토기 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지정기부금이라고 한다. 비지정기부금은 기부금이 아닌 거죠. 그래서 향후의 종친의 새마을 금고. 요거는 이제 정경유착, 정치와 정경유착, 정치와 경제는 합쳐서는 안 된다. 정당의 법인이 기부하는 건 인정되지 않습니다. 총동창회. 어쨌든 간에 2015년도부터 입력해라는 뜻이에요. 15라는 뜻은 15. 지하고 법은 15년 이후에 입력을 해야 한다. 지금 몇 월이죠? 11월이잖아, 11월. 맞죠? 내년에는 내가 뭐라 하겠어요? 16년도부터 입력하세요. 지법 16 이렇게 하겠죠. 16 이렇게 하겠죠. 2016년도부터. 그 다음에 2017년도부터. 그 다음 또 2018년부터 지법 18까지 갑니다. 지법 19 가면 그때부터 해제해요. 무조건 10년 전과로 따시면 됩니다. 그때는 10년, 11월때부터 10년이니까. 그때 5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송금 불산익, 기타 사회 유출, 유보. 어음 기부금만 유보 처리한다. 요거는 이제 대부분의 그 총동창회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기타 사회 유출로 처리한다. 또는 상여로 처리할 때도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법인이 조합 또는 주무관청에 신청한 것은 세금과 공과인데 임의로 조직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금으로 처리한다. 법장, 지장, 특기시장 했습니다. 현금주의 이야기했고 깜짝이야. 지장, 법장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의제기부금 아까 이야기했죠. 특수관계자는 부당행위 계산입니다. 부당행위 계산이고 특수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 시가와 플러스 마이너스 30% 구간을 정상가액이라고 하고 높은 가액으로 샀다든지 낮은 가액으로 팔면 그 차익을 기부금으로 건다. 그래서 여기 시가에 플러스 마이너스 30%를 정상가액이라고 하고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를 한다든지 높은 가액으로 사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금으로 처리하고 의제 기부금이라고 한다 라고 했습니다. 또 필요 없고 이것도 이렇게 하면 되죠. 자동 반영이 된다는 것은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자동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중요하죠. 송금 불산입된 게 원래 새로 블루기 클릭해서 증가시켜줘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프로그램이 엉키니까 본 문제에 한해서 이렇게 할 때는 그러니까 송금 불산이 시킨 부분을 내가 스스로 입금이 플러스 시켜줘야 되는 거 기억납니까? 플러스로 시켜줘야 한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그 밖의 기부금 250만 원을 여기에 추가로 업 시켜줘야 된다. 그랬습니다. 제가 원래는 새로 블록이 하면 끝인데 그러지 못하니까 업을 시켜줘야 된다. 그런 얘기 했습니다. 여기로 이렇게 해야 한다. 여기는 2월 결성금. 요거는 이제 예전에 2월 된 거 송금 산입할 때는 지금 고민 안 해도 돼요. 지금은 옛날에 2월 된 거 우선적으로 먼저 처리하니까. 알겠죠? 옛날에 문제는 다 틀렸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껏 처리하고 공간이 남았을 때 옛날에 2월 된 거 넣는 식이었거든요. 지금은 안 그래요. 옛날 2월 된 게 먼저 경비 처리되고 지금 게 한도 초과식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결론적으로 하나도 안 어려워요. 있는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고 요것만 해당 연도 송금 추이액만 잘 넣어주시면 됩니다. 요 부분 보면서 자 이렇게 해서 기부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6강 자본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입니다. 우리가 이제 엊그제 한 것 같아서 이제 점점 좀 친근감이 있죠. 아주 간단하죠. 노가다죠, 노가다. 자본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갑지는 자본에 대한 증감내요. 을지는 유보에 대한 증감내요. 객관식으로 나올 수 있죠. 이제 원래 을지를 먼저 작성하고 이제 갑지를 작성하는 형식인데 갑지는 이제 자본금 기초잔액의 증가와 감소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 기말인데요. 이건 다 노가다죠. 노가다라고 증가와 감소를 다 쓰는데 여기만 조심하라겠죠. 여기는 단기에 관련된 내용을 알아서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기록 다 한다. 그것이 여기 내용입니다.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고 을지는 플러스 만나면 플러스 마이너스 만나면 마이너스 만나면 플러스 그 공식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유보 발생하면 이제 여기 넣으면 되고 유보 감소하면 일단 여기 넣으면 되고 그 다음 부호만 잘 넣으시면 되고 부호만 그러면 다 이제 문제가 맞아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또 그런 문제도 나왔죠. 법인세 이런 거는 기사는 입력 안 하죠. 유보만 적어야 된다. 2월 결성금은 몇 년간? 10년간. 요거를 뒤집으면 10이 된다. 맞죠? 뒤집으면 10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그냥 2010년도부터 입력하셔야 됩니다. 아까 기부금도 10년이지만 기부금은 15년부터 입력하셔야 되고 보전 처리한다라면 연도 제한이 없죠. 맞죠? 메꿔 넣는 형식을 보전이라고 했어요. 자본금이 빵꾸 났을 때 채무 면제이익이나 자산 수중이익으로 보전 처리하였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도 제한 없이 즉 마일리지 기간이 지난 거라도 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연간 공제한도액은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60% 이것도 아주 중요하다라고 했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가산세액 계산서입니다. 가산세액 계산서.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일단 무신고 가산세는 3월 31일까지 신고 안 했을 경우에 대해서 일반 무신고는 1번과 2번 중 맥스인데 내가 프로그램에 1번 둘 다 2번 둘 다 넣으면 자동적으로 맥스가 잡히게 되죠. 그리고 1개월 이내에 내가 이제 신고를 하게 되면 이제 4월 말 이내에 한다면 50% 감면을 해준다. 이런 제도가 있다. 그다음 요거는 이제 시험에 계속 나왔죠. 적격 증빙 미수치 가산세 몇 프로? 2%. 주식 변동 상황 명세서 제출 불성시 가산세는 1%인데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0.5% 감면. 생각외로 이제 0.5%가 시험에 더 나오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급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도 시험에 자주 나오죠. 일용 근로자는 1년에 3번, 4번 그거에 대해서 3개월 이내에 제출할 때 몇 프로? 0.5%로 이게 원래 얘가 2%였고 원래 이거 2%였어요. 그래서 1% 이래서 되어 있었는데 이 법이 2019년도인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과거 문제 조심하셔야 돼요. 과거에는 다 옛날 거는 다 오답이에요. 이거 줄었어요. 1%랑 0.5%. 아까 제가 냈던 시험지는 요 계열수죠. 요 계열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계산서 불성시 가산세는 부가세법에서는 안 하기 때문에 여기 와서 1% 가산세 물리면 됩니다. 이 부분 더 넘어가도 되고 가산세는 법인세 분할 납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했죠. 맞죠? 이렇게 관련된 문제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땅땅땅. 이번에는 요거 18강 일반 연구 및 인력 개발비 명세서 시험에 나오면 땡큐입니다. 땡큐. 있는 그대로 입력하면 무조건 정답이 나오는 케이스고 주의할 점은 아까 그 문제에 있는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얘는 일반 연구 및 인력 세액공제 신청할 때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것이고 중소기업은 최저한세 제외 배제란 말이 제외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증가 금액 기준이든 단기 발생 기준이든 있는 금액 그대로 넣으면 컴퓨터가 인식을 해서 계산을 해주고 유리한 쪽으로 답이 나옵니다. 답이 나오고 어떠한 경우에는 이 적용이 안 된다면 단기 발생의 기준으로 계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금액을 넣고 그다음 여기에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얘가 확 땡겨와지더라고요. 맞죠? 땡겨와지고 4년치를 넣으시면 이제 답이 알아서 나옵니다. 어렵지 않죠? 유리한 거니까 얘하고 유리한 자동으로 나왔고 제외 이렇게 체크되어 있습니다. 얘가 팁입니다. 주주의 인건비는 제외시킨다. 이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끝. 자, 20강 최저한세 조정 명세서 19강은 빼고 그냥 넣으면 답 다 나오는 거니까. 최저한세 조정 명세서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는 내용은 이거죠. 최소한의 세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몇 프로? 7%. 7%. 이건 7%. 최저한세의 규정을 두고 있다. 중소기업은 7%. 7%. 요 정도만 기억하시고 이제 넣어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를 먼저 적고 여기 와서 불러오게 하죠. 그러면 자동으로 쫙 되면서 조정감이 발생되는 것들입니다. 조정감이 발생되는 거고 최저한세 조정 제외라는 말은 그 7%만으로 감면해 준다는 말이고 여기에 입력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적용 제외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그대로 하시면 되겠죠. 우리 순서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를 먼저 작성하고 나서 최저한세 조정 명세서에서 불러오게 해주고 그다음 얘를 재작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 부분에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의 금액만 넣어야 되지 제외는 적지 마라. 그것만 주의하시면 이 문제는 한결 쉬워집니다. 그리고 돌리기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를 작성하고 1번에 작성해서 얘를 3번으로 끌고 오죠. 3번 여기 3번으로 올라서 한 번 더 기록을 해주고 기록한 거를 다시 합계표에 집합시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4칸이 있는데 어느 칸인가 불러오게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등록이 됩니다. 합계표에 집합시키고 나서 그 다음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명세서를 만들죠. 요를 하죠. 불러오게 하면 쭉 불러지겠죠. 사실상 우리는 이제 강제 입력하는 형식인데 여기가 이제 자동으로 불러집니다. 두 개가 이제 불러오고 나서 이제 저장을 누르고 최저한세에 가서 다시 불러오게 합니다. 불러오게 하면 그때 요 제외는 입력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알겠죠? 얘만 근데 불러오게 하면 안 불러와져요. 여기까지만 불러와지고 얘는 안 불러와져요. 요것만 이제 등록이 되죠. 여기 이렇게 얘만 들어오죠. 37002. 그러면 이만큼 조정 감이 발생되어서 이거 빼야 돼요. 빼기 위해서 다시 3로 다시 갑니다. 세액공제 조정면서 3로 갑니다. 3로 가서 다시 뭐 한다? 여기 단기 공제 및 2월 계산에 가서 미공제액에서 빼주는 거죠. 빼주고 나면 다시 합계표에 다시 가죠. 합계표에 가서 다시 불러오면 이제 조정 감이 생긴 공제가 되죠. 그리고 나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공제명세서에서 세액조정명세서에서 마지막에 24813으로 고친다. 이게 이제 돌리기입니다. 일명 돌리기. 개인적으로 우리 회계 1급에 나오는 원손이제보다 이게 더 쉽습니다. 안 해봐서 그런 거예요. 안 해봐서. 원손이제는 너무 많이 하잖아요. 너무 많이 하는데 우리는 한두 번밖에 안 해봤죠. 이거 연습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정리하면 요것도 있었죠. 감면, 세액 감면, 요거는 세액 공제 쪽으로. 그래서 감면 세액과 공제, 요거는 그때 우리 시험에 문제에서 불러오기 형식으로 나왔고, 그 다음 세액 공제 조정명세서는 작성을 했고, 그 다음 합계표, 그 다음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 조정 계산서, 그 다음 최저한세, 그 다음 다시 1, 2, 3 아시겠죠? 그래서 1, 2,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돌리기예요. 딴딴딴딴딴딴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만은 좀 외워주라고 그랬죠. 1억 원. 이론 문제로도 좀 나온 적 있어요. 그래서 1억 원. 그 다음 세액공제 부분에서는 해라라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 법인세법상 세액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세 세액공제로 나누어지는데 이런 것들은 법인세법상 세액공제고 이런 것들 근데 뒤에 글자는 다 세액공제라고 되어 있으니까 세액공제 우리가 시험에 나온다면 구분하는 문제가 나온다면 해라 외국 납부 해라 이상하죠? 연구 인력 개발 해라 말 되죠? 재해 손실 해라 말 안 되죠? 각종 투자 해라 말 되죠? 그래서 해라라는 말이 붙었을 때 맞으면 투자 또는 고용 관련된 건데 맞으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이고 1번하고 3번은 5년 동안 2월 공제도 가능하고 얘네들도 2월 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고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인데 중소기업이 새 물건을 사는 사업용 자산이나 포수 설비 등에 대해서는 3%도 외워야 된다고 했죠. 3%인데 중고와 리스는 제외한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 다음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얼마? 2만 원 이렇게 된다. 순서도 최근엔 잘 안 나오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끝. 21강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명세서.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명세서는 없어져야 되는 서식이라고 했고 1번과 2번 중 MIN이기 때문에 결론은 0이 되는 거죠. 성공 한도에 0이 되는 이유는 총 급여의 5%와 퇴직금 추계액의 0% 빼기 또 뭐까지 나왔으니까 얘가 없다라고 보면 2번은 0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0이 답인데 현재 문제에서는 이제 요게 이제 키워드가 되죠. 총 급여액을 메이드 시키는 거. 그 총 급여액에 포함하는 거 포함하지 않는 거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1회 금액을 구하기 위하여 총 급여액을 C 부인하는데 이때는 F3 눌러도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거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 총금액에서 그래서 포함되는 거 포함되지 않는 것을 나누는데 요거를 암기하셔야 된다고 했죠. 인정상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즉 우리가 퇴직급여라고 비용 처리했기 때문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송금불산입되는 인건비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의 대부분은 투자 부동산에 들어갔던 인건비 그런 겁니다. 비과세 급여도 총 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무출자사원은 송금불산입 상여로 처분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기중에 퇴직한 사람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지금 살짝 뭔가가 지금 깨달음이 오셨습니까? 기중에 퇴직한 사람은 이제 우리가 지금 퇴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거기에 총 금액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퇴직급여 추계 이제 두 번째 거 MIN 1번, 2번 중에서 2번에 퇴직급여 추계액 곱하기 0%인데 퇴직급여 추계액은 이것 두 개 중에 맥스라고 되죠. 요 데이터는 오히려 여기서보다는 퇴직연금에서 더 중요한 데이터이죠.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고치의 잔액은 이렇게 산식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 프로그램에 보면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요거 총 급여액에서 1년 이하에 관련된 거는 좀 빼죠.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즉시 부인해야 되는 것들은 대부분 여기서 이제 제외를 시킵니다. 그래서 총 급여액에 포함하지 않는 건 여기서 빼버리고 F3 누르고 바로 입력을 해버리죠. 거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퇴직급여 요 데이터가 일로 오는데 0이니까 0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퇴직금 회사 계상액 4,700만 원이 송금불산입 유보 이렇게 처리가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기초잔액 단기 증가. 이 부분 이제 숫자가 좀 다른데요. 프린터에 다른 이유가 차변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 대변의 퇴직연금으로 지급한 돈은 기존 퇴직금 지급액에서 빠져요. 거기에 포함이 안 되는 그 500만 원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빠진 겁니다. 이 데이터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그렇게 스크랩을 한 거고요. 한도 초과 아까 전에 했던 여기에서 4,700이 답이 아닌 이유는 억지로 퇴직금 전환금을 넣어서 이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1,900 아까 몇 년도 없어진 제도라고 그랬죠. 급여 지급 추가 금액은 꼭 상여로 처리해야 되고 즉시 총 급여액에서 제외시켜야 됩니다. 전년도 부인에게 유보해 놓은 것은 충당금 오버 처리할 때 추인하면 되는데 그것도 자동으로 나와요. 요 부분은 F3M 자동으로 나옵니다. 요 이야기나 비슷한 이야기죠. 어쨌든 급여 지급 규정 초과 금액이나 퇴직급여 불충분 대상의 급여는 바로 F3 안 나오니까 주의해서 부인시키시면 됩니다. 기존 퇴직금 요거는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그 부분이고요. 500만 원. 확정 기여형 대상자들 급여도 총 급여에서 즉시 빼버립니다. 빼버리면 되고. 기존 퇴직한 사람의 급여도 퇴직급여에서 빼버립니다. 빼고. 아까 전에 오버해서 지급할 때는 추인 자체는 자동으로 되니까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오케이. 요거는 제가 그런 이야기 했었죠. 요렇게 분개를 한다면 세무조정이 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송금불산입 유보, 요거에 대해서 송금산입 유보 감소 둘 다 추인해주는 작업을 해야 되고 요렇게 분개가 된다면 요 부분만 해주면 되죠. 그래서 요 부분이 차변으로 와서 위에는 송금불산입 유보 감소 요것만 하면 된다. 요 설명은 제가 퇴직연금 파트에 가서 진하게 했었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2강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 퇴직연금은 올해 돈을 불입했기 때문에 무조건 성금 산입시켜야 되는 신고 조정사항입니다. 퇴직연금은 팩트가 돈을 입금시켰잖아요. 그래서 확정 급여형이든 확정 기여형이든 무조건 경비 처리를 해야 되는데 확정 기여형은 퇴직급여로 경비 처리가 됐고 확정 급여형은 퇴직연금 운영 자산이라는 걸 처리하기 때문에 세무조정을 통해서 경비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성금산도액은 1번과 2번에서 계산이 되고 단기말 현재 퇴직금 추계액과 보험 수리 기준액 중 큰 금액 이게 맥스 맞죠? 1번, 2번 중 그 금액 땡겨가지고 거기에 빼기
단기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이 있다라면 그 부분 빼고 빼기 이미 송금에 산입한 부담금은 작년에 불입한 돈까지 전부 다 경비 인정이 되어 있고 예치금 기준은 단기 말 연금 운영 자산에서 빼기 이미 산입한 것이 당연히 이번 달 돈 불입한 돈이죠. 불입한 돈 부분. 이것이 이제 보통 답이 되죠. 얘가 직관적으로 답이 나오기 때문에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에서 얘가 불러지고 그다음 충당금 부인 등에 여기 이제 불러지고 한도 초과액 이 부분이 이제 불러지고 뭐 이렇게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두 가지가 답이죠. 단기 지급에 F3 눌러도 안 나오죠. 요거 취인이 주는 형식이기 때문에 감소. 단기 불이백은 퇴직연금 불이백만큼 송금 산입시켜 줍니다. 그래서 요렇게 두 개 똑같고 그다음 요렇게 두 개 똑같고 그다음 요렇게 두 개 똑같은데 답은 요거 두 개가 답이죠. 얘가 F3 안 나오는 거예요. 얘가 취인. F3 안 나오니까 시험에 치면 잘 틀린다는 거죠. 얘는 이제 송금 산입 유보 발생 이렇게 됩니다. 아까 전에 이제 요거 불러지기 뭐 그런 이야기고 요 부분은 대부분 시험에서 잘 말을 안 해주니까 요 부분이 나오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요게 그때 기억나는가 1,000만 원하고 600만 원 했던 마지막 문제 그 문제 그렇게 나오면 좀 어렵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여기서 간단하게 일러줍니다. 간단하게 일러주면 요게 답이 되는 거죠. 요게 요거죠. 자 요렇게 되었을 때는 이중세무죠. 보시면 됩니다. 끝. 자, 23강 업무용 승용차 몇 년? 5년. 몇백만 원? 800만 원. 또 얼마? 감가상각비 뭐 주차비 뭐 다 합해서 얼마? 1,500. 처음에 세무조정은 1,500 세무조정하고 두 번째 세무조정은 감가상각비만 딱 떼가지고 800만 원 하고 맞죠?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에 대해서 업무용 승용차 관련된 비용 중에서 업무용 사용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상여나 또는 배당으로 소득 처분한다. 그리고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세무조정을 한 번 더 한다. 개별 소비재 과세 대상이고 1,000cc 이하나 이런 것들은 제외한다. 뭐 그런 이야기죠. 업무용 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일단 보험 가입하지 않으면 바로 송금 부산입 바로 시켜버리고 했다라면 운행 기록지 기록을 안 했다 그러면 1,500만 원까지 했다 그러면 사용 그 비율로 계산해서 인정한다. 그래서 정액법 5년 반드시 송금 산입해야 되는 신고 조정 사항이고 렌탈을 했다라고 하면 임차료 중에서 보험료, 자동차 수선 유지비는 제외해야 되는데 만약에 수선 유지비를 모르겠다 그러면 보험료, 자동차세를 뺀 나머지 중에서 70%를 수선 유지비로 본다. 상당히 많이 안 해준다. 1년 한도액이 얼마? 감가상각비 1년 한도 800. 내용연수 몇 년이었다고요? 5년이었다. 뭐 이런 추인하는 문제는 나온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는 만약에 1,000만 원, 800만 원이면 이 두 개 합해서 1,800만 원에 대해서 10%는 송금부산입 상여시키고 그다음 거기에서 10% 뺐으니까 900만 원 남았죠. 900만 원 가지고 감가상각비는 800만 원까지만 되니까 800만 원에 대해서 100만 원 빼야 되니까 유보시킨다. 이렇게 이중 세무조정 했어요. 그래서 180만 원 상여시키고 여기서 1차적으로 이렇게 세무조정하고 그다음 감가상각비만 뻥 떼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2차 세무조정했다. 여기는 보험료, 수선 유지비 이해하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주차료 이런 것들 다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죠. 여기서 이제는 틀린 이유는 정액법입니다. 두 번째 틀린 이유는 항상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으로도 소득 처분은 될 수가 있다. 배당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4강입니다. 실제적으로 마지막 동영상이 되겠네요. 소득 및 과세표준 계산의 순서는 이비소. 남자가 머리 깎는 곳이 어디다? 이발소이기 때문에 이비소. 2월 결손금은 이제 앞서 써서 금방 수업을 했었죠. 10년. 몇 년도부터 입력해라고? 2010년도부터 입력하시면 되고 자산수중이나 채무면제이익이 만약에 충당되는 보전 처리된 거라면 이 연도를 따지지 않는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허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연간 공제 한도액은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몇 퍼센트? 60%. 요거 그때 문제 나온 거 한번 보셨죠? 그리고 이런 설명은 패스. 자, 비과세 최저한세 적용 대상 소득이고 공익신탁에서 생기는 것은 법인세법상 비과세고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비과세는 창업 벤처 이런 애들이 투자해라 이런 거죠. 투자해라 이런 것들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얘는 이제 투자나 고용 증대를 요구하는 그런 법이 조세특례제한법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한다. 소득공제는 우리 소득세에서는 인적공제,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 그다음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이런 거지만 여기서는 우리 친한 친구는 가죽장갑을 끼고 나타나요 했던 유동화 전문회사 기억나죠? 유동화 전문회사가 전부 다 90% 이상을 배당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주겠다. 별로 없죠. 주택임대소득공제가 있고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있다. 얘네들도 보면 해라라는 개념이에요. 해라. 주택임대 해라. 그다음 고용유지 중소 해라. 알겠죠? 해라라는 말이 들어가면 조세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이고 얘는 다음 연도로 이월 공제가 되지 않는다. 이거를 굳이 외울 필요 없고 우리 소득에서도 보면 인적 공제가 이번에는 못 써먹었다고 해서 내년으로 이월되고 그러지 않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세액 가면도 없습니다. 세액 공제만 있는데 세액 공제도 일부만 있고 일부는 없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